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조가 들 수 있고 수십 조가 들 수 있기 때문에요. 기본소득이란 게 뭐 모든 완벽한 형태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뭐 저기 그 가구가 아니고 모든 각 개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기적으로 그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소득이나 뭐 노동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보편적으로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그렇게 아주 아이디어란 기본소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란 모습의 기본소득을 자꾸 염두에 두고서 모든 국민이 한 달에 그런 300만 원씩 받는다. 그리고 그것도 매달 받는다. 일을 하든 말든 무조건 받고,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는다. 그리고 그게 뭐 저기 그 소득적 산화 이런 것도 아예 안 한다. 이런 형태,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의 아이디어라는 형태로 받는다는 걸 전제하고서 기본소득을 할 경우를 생각하면 아마 연간 한 400, 500조는 될걸요. 그것만 한데. 뭐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10만 원 주는 거하고 100만 원 주면 또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연간 한 4, 500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염두에 두고서 기본소득을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첫 단계에서 어디까지 기본소득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은 지금 뭐 그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죠. 그런 걸 논의해보자는 것이 지금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고, 그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 나갈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보급이 좀 확산이 되고, 그리고 갈수록 자동화가 더 커지고, 지금처럼 언택트 사회로 계속 간다면 일할 자리가 어디 있을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럼 어떡할 거냐? 부의 편중은 더 심해지잖아요. 뭐 애플, 저기 그냐 구글,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삼성전자, 그리고 텐센트, 뭐 이런 전 세계의 메이저 업체들이 완전히 불을 독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더 강화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로 과감한 투자가, 가령 IT 산업의 제조업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단위가 조단입니다. 어느 중소기업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조단위로 매년 투자해 나가는데 누가 거기에 끼어들겠습니까? 부의 편중은 더 커지죠. 제조업을 보더라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보더라도 이미 플랫폼을 장악한 쪽이 완전히 전 세계 시장 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장악했습니다. 플랫폼에 태우지 못하는 기업은 아예 첫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얹지 않으면 안 팔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래요. 언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건 국내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아니 앱스토어에 안 들어가면 그게 자기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봐야 팔 수가 없는데, 구글 플레이에 안 올리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수수료 줘야 되는데 30%씩 줘야 되는데 무슨 제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IT와 기계화가 더 가속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제조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 부의 편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그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하고는 다른 완전히 자본이 독점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국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시장 경제와 다른 무언가가 필요로 한다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수정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수정적 자본주의라는 정도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임팩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쇼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지 지금 준비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차츰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대상 범위도 넓혀지고, 지금은 소득 하위로부터 50%까지만 한다 이렇게 기본안을 발표했다고 그러던데, 그걸 50%에서 60%, 70% 올려갈 건지, 액수를 얼마나 늘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복지 급여들 어떻게 그럼 조정할 건지 이런 것들 논의하는 게 무지 엄청나게 많은 그 진통을 수반할 것이고,
또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보수고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것 같아요. 훨씬 더 지금은 예, 분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MB 때 가장 잘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집값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적정한 수준으로 너무 비싸지 않은 수준, 적정한 수준 유지되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경기에 또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지기 위한 정책을 나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겁니다. 갭 투자. 예, 갭 투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을 더 확대하는 방식을 한 거죠. 직장과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직장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공급하자. 직주 근접형. 그래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교통 트래픽 문제도 해결되고 이 탄소 배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시켜 놓은 여러 가지 그 완화 조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민간 차원에서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근데 그건 비쌉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에 있는 땅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할 수 없으니 도시 근교에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린벨트 중에 사실상 훼손되어 있는 그린벨트들. 그런 그린벨트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뭐 자곡인가 저기 강남 쪽 거기 그쪽에 그쪽 같은 데도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그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가 같이 섞여 있는, 분양하더라도 원가를 저렴하게 하는 분양, 그리고 임대주택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공급이 활성화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공급은 뭐 그냥 온갖 제한으로 다 막아놔 놓고, 지금도 대통령 그린벨트 훼손 안 한다 그러더만 제일 먼저 발표한 게 그린벨트 태릉 골프장 훼손한다 그러대요. 발표한 거는. 대통령 이번은 그린벨트 훼손 안 한다 그러더니 괜히 노원구 땅값 올려놓고 노원구 주민들은 지금 극력 반대하잖아요. 왜 여기 그거 저기 아파트 넣냐고 반대하고, 세종시 뭐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뭐 행정도시도 이전한다고 세종시 집값 올려놓고 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월세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펼치면 보나마나 폭등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뭐 저기 지난번에 임대주택 사업자 그거 뭐 혜택을 처음에는 다 없앤다 그랬다가 시끄러우니까 이틀인가 있다가 또 뭐 몇 년 이상 보유하는 건 또 뭐 예외적으로 곧 한다 그랬다가 또 그래 월세가 뛰니까 또 월세를 뭐 4%에서 2.5%로 뭐 낮춘다 그랬다가 전환율을,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그거 예상 안 되나요? 아니 이 전세 상한가를 정하면 보나마나 월세로 전환되죠. 아니 그것도 모르나요?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데도 그건 알 것 같아요. 그럼 전환이 되면 그럼 보나마나 집주인이 그러면 그 월세 많이 달라 할 텐데, 전세 입주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훨씬 낫지. 월세 내면은 기가 막히지. 생돈 뺏기는데 은행 이자보다 비싼데 한 6%, 7%를 받거든요. 은행 이자는 요즘 3%, 4% 수준의 대출금리가 4도 잘 안 가거든. 3.몇 %거든. 그게 안 보여. 그것도 이제 와가지고 2.5% 낮춘답니다. 그건 한꺼번에 패키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초짜들 앉아가지고 아마추어 돌팔이 정권. 내가 돌팔이 정권이라고 계속 지금 페이스북에서 돌팔이들이 앉아가지고 이류 행정가들, 이류 정치인들이 앉아 돌팔이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 정치가 지금 엉망이 되니까 지금 부동산 값이 개판인 거죠.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실제 통계가 나오죠. 보십시오. 통계가. 내 통계가 경실련 통계입니다. 경실련. 경실련 우리 편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공개하잖아. 경실련 통계입니다. 저는 사유가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구중궁궐에 계시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구중궁궐에서 좋은 말씀만 들으시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대한민국 재정 금고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정당국은 아무데나 금고 열쇠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시켜놨는데 활짝 열어 제끼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갖다 퍼붓고 있는 걸 잘하고 하니 나 이거 참 사람이 펄쩍펄쩍 뛸 일이야 진짜로요. 그런데 하여간 구중궁궐에 계시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둘러싸인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그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런 줄 알면서 그런다. 이렇게 갈 줄 알면서 그런다. 왜 그러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성이라서 근데 굉장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 추측이 저는 일리 있어 보이는데 알면서도 그런다. 그 말 쭉 들어보면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 근본적 깔려 있는 그 배경, 그 설명의 이론의 설명에 깔려 있는 근본적 배경은 뭐냐면 체제의 변화입니다. 요즘 청년들 저는 보면서 그 보수라기보다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트렌드 아닌가 싶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 미래에 무슨 희망이 보이느냐, 이것에 민감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 이 부분에 대한 가치 이게 웨이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있다. 공정한 룰 이런 분들에 대한 이 가치의 비중이 이거 뭐 대충 뭐 그래도 뭐 이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강해져 있다. 저는 그 두 가지라 보거든요. 실용성과 공정의 가치 비중이 높아진 것.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요즘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애들 보면서 놀랍니다. 아빠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니 요즘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아. 그렇겠다. 그걸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20대는 지금 진보, 보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이게 관계가 없는 진보, 보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20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전통적 가치관들은 가져나가야 되겠지만 좀 더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2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그 지향점이랄까 돼서 호흡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이호정 의원인가요? 정의당 의원 원피스 가지고 막 그냥 논란될 때 보면서 저는 그 딱 보는 순간 아니 뭐 이거 가지고 왜 시비 걸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뭐 이게 노땅하고 노땅하고 청땅하고 생각이 다르더만요. 근데 그런 분들에서 좀 더 이게 뭐 프리했으면 좋겠다. 제일 지금 그 30대 여성들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일과 그 가정의 양립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장 뭐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주변에서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면 그럼 어떡할 거냐? 애를 낳으면 그러면 어떻게 키우는 거야? 요즘 부모들이 키워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집안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어떡할 거냐?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산과 양육의 문제, 직장과 가정의 양립 문제 저는 그런 게 사실 제일 우리 사회가 여야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저출산과 이게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게 다시 같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정말 과감한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냥 뭐 출산 장려 수당 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하는 것으로 양육 수당 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꽤 효과가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의 숙제인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여서 이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알제리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알제리가 망하면서 그게 70대 후반인가 80대 초반인가 아마
그게 독립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식민지를 붙잡고 있다가 그걸 손을 놓으면서 수십만 명이 프랑스로 다 넘어갔거든요. 프랑스가 다 국민으로 받아줬습니다. 그 숫자도 많은데다가 그 사람들은 다산이에요. 그리고 프랑스가 그동안 계속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아마 이 프랑스가 인구 출산 높은 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또 요즘 프랑스에 이제 이게 사회적 불안을 또 파리만 가도 겁나거든요. 딸이 그 파리에 OECD 본부에서 한 6개월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아빠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요. 겁난데. 파리 시내인데 OECD 본부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OECD 본부가 있다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지역인데 아빠 겁나서 밤에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안과 이런 문제가 같이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민을 수용할 거냐 그런 문제도 사실 연결되어 있고 해서 고민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다시 회생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거기에 한참 못 미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지도에서 잠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막 그런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일찍 앞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3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면 일단 기반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떤 분이 왜 또 지지율이 이렇게 번복됐냐고 물으시던데 저는 그 이전에 다음번 아마 지지율 조사하면 우리가 떨어질 걸요. 네, 그랬거든요. 안 나달까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정 국면을 거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정당 이렇게 보면 여야 사이에서 야당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을 넘어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쯤 가면 그래야 되는데요.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우리가 여당일 때도 여전히 대통령 선거 막 그냥 탄핵거로 막 그때 이전에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가 40%뭐 왔다 갔다 그러고 여기는 30%못 오르고 20%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국면 가면서 확 뒤집어진 그 단기간에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당보다 야당이 계속 앞서가는 당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인 뭐 맨파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부분 우리의 그 스테이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30% 정도 그걸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잠시 올라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몸집을 가다듬는데 많이 미흡하다. 저는 확신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더 노력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변화가 또 변해야 된다. 그럼요. 그 역할을 하는 데서 저보고 뭐 하냐. 저는 하여간 그런 일을 하는 데서 필요하면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